오늘 뉴스 시간에는 오늘 새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16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은 3일 전에 이번 일을 예고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은 다음 단계 행동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으로 예고했던 9.19 군사합의 파기와 금강산 개성공단 시설 파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가 실현되거나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전까진 경협 상징물을 파괴하고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합의로 파괴한 지 피제 점령은 9.19 군사합의 폐기를 의미합니다. 북한군이 9.19 합의에 명시된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예고한 대남 전단 살포는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에서는 무인기를 이용한 전단 살포 가능성도 거론됐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방포 사격 금지 구역에서 사격을 하거나 서해 평화 수역 일대의 해안포를 다시 여는 방법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한박도 등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서 진행하던 무인도 요새화 작업 재개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기습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노림수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한 것은 김여정이 예고한 대로 대적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남북 간 통신선 차단 조치를 취한 이후 13일 김여정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시사한 데 이어 사흘 만에 폭파를 실행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입니다. 당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물로서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남북 간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소통창구로 기능해왔습니다. 개설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연락사무소는 폐쇄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통신선 단절에 이어 폭파까지 실행하면서 되돌릴 수 있는 여지마저 없앤 셈입니다.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 후 북한이 취할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김여정이 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함께 예고했던 9.19 남북군 사합의 파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북한군은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진출시키고 남측을 향해 전단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군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한 곳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군 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를 파괴했던 비무장지 대1대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 등이 거론됩니다. 총참모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해 향후 군 총참모부 주도로 남북군 사합의 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 행동 예고에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화에 면밀하게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접경 지역 및 서해안에서의 대비태세 변화 등에 대해선 이번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북한 지역 내에 있는 남한 재산을 마음껏 폭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남한을 불안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남한 재산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국제적으로나 남한 국민들을 협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날 전 세계 언론들은 긴급타전하였고 그에 따른 정보 분석도 다양하게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15일 김여정이 지난 주말 밤 발표한 담화는 미국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어 생긴 분노의 화살을 한국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토록 거칠게 남한을 비난하는 건 다른 깊은 속내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품은 불만의 씨앗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완화를 기대했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됐을 때 뿌려졌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북한 전문가 에드워드 하월은 김여정의 담화는 한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어 화가 난 북한이 근원적인 분노를 가리려는 담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월은 일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도 북한 입장에서는 얻은 게 없다며 북한은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바에야 대화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 한국분교 방문학자 안드레이 아브라함이아는 담화만으로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남북 협력 사업에 반대하는 미국에 반발하지 않고 원조형 지원만 제안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아는 북한은 아마도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약간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대 위기의 순간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활동을 자극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이날 김여정의 담화에서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벌인 정상 간 외교의 실패에서 북한이 느낀 좌절감이 읽힌다고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존 박 교수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잇따라 대남, 대미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미국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한 이후 2년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보니 북한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위한 긴급 재난융자인 EIDL 이코노믹 인저리 디스아스터론 프로그램을 15일 전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SB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EIDL 신청을 위한 새로운 포털 사이트를 오늘부터 오픈한다면서 기존에 신청하지 않은 새로운 업체들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SBA는 EIDL 지원과 함께 최대 $10,000를 성금으로 지급하는 EIDL 어드밴스 프로그램도 재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 1인당 $1,000씩 최대 $10,000를 EIDL 승인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 어드밴스 지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어서 일명 만불 현금 프로그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EIDL 대출이 승인되면 최대 $150,000를 SBA가 직접 융자해주며 대출 원금과 이자는 1년간 상환이 유예됩니다. 1년 후에는 30년간 연이율 3.75%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EIDL은 PPP 융자와 달리 탕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드밴스 지원금 외에는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LA 한인회에서는 이번 2차 실시하는 EIDL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EIDL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한인들은 LA 한인회에서 돕고 있으니 관련 문의나 신청 예약은 info@kafla.org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값도 아주 싸고 널리 쓰이는 스테로이드제 약품이 중증 코로나 감염증 환자들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주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도 10여 개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약품입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 감염증 환자에게 이 약을 치료제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BBC 방송 등은 16일 중증 코로나 감염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옥스퍼드대 연구진의 시험 결과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이 코로나 사망률을 크게는 35%가량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덱사메타손은 관절염과 비염, 알러지 등 다양한 질환의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약품으로 단기간 국소적 사용 시 극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장기간 사용 시에는 면역계 억제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 약품입니다. 임상시험은 무작위로 선정된 2,104명의 코로나 환자에게 열흘 동안 하루에 한 번씩 6mg의 덱사메타손을 투여하고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지 않은 환자 그룹 4,321명과 비교의 경과를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지 않은 환자 그룹의 사망률은 산소 호흡기 치료 환자 41%, 기타 산소 치료 환자 25%, 호흡 지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13%였습니다. 덱사메타손을 투여한 환자들의 사망률은 이에 비해 현격히 낮았습니다. 덱사메타손은 산소 호흡기 치료 환자의 사망률을 3분의 1, 그리고 기타 산소 치료 환자 사망률을 5분의 1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덱사메타손 치료는 호흡 지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큰 이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증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BBC는 전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피터 호비 옥스퍼드대 교수는 덱사메타손은 실제 코로나 감염증의 사망률을 현격하게 낮추는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약이라며
나는 이것이 코로나 사태의 주요한 돌파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만약 덱사메타손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사용할 수 있었다면 영국에서 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하고, 영국에서 5파운드, 하나 약 7,600원에 구할 수 있는 덱사메타손의 경우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오후 덱사메타손이 영국의 코로나 감염증 표준 치료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덱사메타손의 잠재력을 처음 발견한 3월부터 이를 비축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6일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반국가단체 난민전의 무장강도 출신이라고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단독 선출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하경 삼성 국회의원은 반국가단체 난민전의 무장강도 출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학령은 반국가단체인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인 난민전에 가입하여 총기를 비축하고 사제폭탄을 제작하며 무장혁명을 준비하던 1970년대 말 민투이 강도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1979년 4월 27일 27세였던 이학령은 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 선두대였는데 반포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을 습격하여 현관문을 열자 강도야라고 외치는 경비원을 과도로 찔러 중태에 빠지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화 통일을 위해 강도질까지 한 흉악범이 민주화유공자로 둔갑하고 국회 산업자원위원장까지 하게 됐는데도 어느 언론도 비판 한마디 하지 않으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상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